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얼마나 지금 고민이 많으십니까? 1월 22일 토요일 아침에 미국 증시 마감 시황으로 여러분 만나뵙게 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미국 시장이 괴멸적 타격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급락을 했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뭔가 끝자락이 슬슬 보이기 시작했다. 오늘 저는 어디서 그 끝자락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 증시각도기 카페에는 한 1주 반 전쯤에 아팠던 기간 중에 비트코인 걱정된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부가 패닉성 셀 속에 빠졌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쉽게 얘기해서 한번 그 반대 매매 나온 시점을 깨고 밑으로 더 내려가는 4만 달러가 비트코인의 기준으로는 깨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패닉이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200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2008년 이후로는 1월 달 흐름으로는 최악의 흐름을 지금 미국 증시 보여주고 있고요. 이유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우습게 보던 FOMC가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그동안에 증시가 나는 이거 뭐 그 정도 다 소화내고 있어. 뭐 경기 상승 속도라든가 인플레이션 속도 보면 금리 인상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적 긴축이 결합이 되면서 이 FOMC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했던 차에 전일 어제 저희 아침 미국 마감에서도 주요한 포커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은 행동을 개시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은 연준의 주체적 행동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시장이 극도의 공포감으로 치달은 상황이 오늘 또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장 초반보다 장 뒤로 갈수록 하락폭이 아주 크게 나타나면서 마감 종가가 최저가 부근에서 마감되는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흐름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포감을 더 끼친 것은 넷플릭스였습니다. 물 좀 한번 먹고요. 네. 자, 이번 주말 통해서 잠도 푹 자고 많이 쉬어서 기침 나오는 거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1분기 신규 구독자 증가수가 실적 발표 자리에서 많이 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훨씬 못한 250만 명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근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장의 속도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그래도 이제 시장 심리가 모두 패닉 속에 빠져 있던 차에 잘 나가던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에 대한 그 재미난 책이 있어서 읽었는데 정말 재미나게 잘 읽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강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그 잘 나가던 회사가 성장성이 꺾인다고 하니까 주가가 무려 21% 폭락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그러니까 동일 비중, 그러니까 중립으로 하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700달러에서 450달러로 대폭적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하락했고, 경쟁업체인 월트 디즈니조차도 이제 이쪽이 그렇게 늘지 않겠구나 하면서 7%나 주가 폭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아마존도 5%나 주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우리 어제 한국 증시에서 그 쪽집게와 함께 제가 얘기했던 많이 빠진 대표 종목으로 얘기했던 펠로톤 거의 한 80% 빠졌죠. 고점에서. 이 주식은 어제 오히려 11.7% 폭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채권 시장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채권 시장은 1.9%까지 지금 갔었죠. 1.9 바로 직전까지 10년물 채권 금리가 갔었는데 이게 다시 1.75%까지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7은 지금은 좀 받아들이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8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너무 급하게 올랐다. 채권 시장에 패닉이 빠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물론 10년물 국채금리 2%를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그것은 올해 후반부로 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당장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심하게 올라왔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1.75%까지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즉 먼저 패닉에 빠졌던 금융시장 중에서 먼저 패닉에 빠졌던 채권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채권 시장이 안정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주식 시장도 시간차를 두고 안정을 찾지 않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뭐 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인 패닉에 빠지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점점 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터널의 끝은 FOMC 회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주 25일, 26일에 있을 미국 시간으로 FOMC 회의가 오히려 이번 하락의 터널의 끝이 될 것이다. 그동안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FOMC 회의가 있으면 이제 거기서 어떤 금리 인상과 긴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엄청 충격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녹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이트 잽 맞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훅과 어퍼까지 다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OMC 회의에서 정말 웬간히 강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은 지금 녹이고 있다.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FOMC의 다음 주에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냐면 그 양적 긴축, 테이퍼링은 2월 달에 끝내고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양적 긴축은 6월 달 안에 시작을 한다. 이러면 한 방 더 얻어맞죠. 이런 정도의 강도면 한 방 더 얻어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강도가 아니라면 이제는 이 정도의 하락이면 상당 부분 소화해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미국 시장도 추가적인 하락 공간을 한두 번 정도를 열어놓는다면 거의 웬만한 FOMC의 악재를 다 준비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1.0158, 30년물은 2.085, 3개월물은 마이너스 0.175% 기록을 했고요. 채권 시장이 이렇게 안정을 찾은 것은 뭐냐면 시장이 불안해지고 미래 전망도 불투명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에서도 봤지만 이제 미래조차도 긍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래 경기가 안 좋을 거야 라는 것을 지금 흡입한 거죠. 채권 시장이 미래 경기에 대한 악화 전망을 흡입하면서 시장이 안정된 거예요. 패닉에 빠졌던 게 자양분을 받은 거죠.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자양분을 받으면서 그것을 흡입해서 채권 금리가 하향 안정, 즉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정신을 차렸다는 거는 위험자산 회피, 위험 회피, 안전 선호 일부가 좀 나타났다라는 거. 그럼 통화 시장에서도 세게 나타났는데요. 오죽했으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와 그다음은 스위스 프랑. 스위스 프랑은 장중 0.6%나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안전자산으로 회피했다라는 거고 위험자산 다 버려 이런 거죠.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이건 이제 위험자산 다 싫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양적 긴축이나 이렇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어졌다고 다들 얘기할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하락은 양적 긴축과 통화 금리 인상 때문에 두려운 것도 있지만 이제 위험 자산 다 싫어. 위험 회피.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됐다? 원자재 가격도 하락했다. 원자재 가격조차도 하락했어요.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면 인플레이션은 계속 유지가 됐어야죠. 그렇죠? 위험 자산 다 싫어. 원자재까지 빠진 걸 봐서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일단 묻지만 던지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 심리적으로는 극점 근처에서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 하락을 통해서 미국의 하락이 터널의 끝을 보는 단계로 서서히 진입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원자재 가격 중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늘 거의 대부분 하락을 했어요. 근데 니켈은 또 올랐습니다. 또다시 2% 올랐고요.
거의 미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미쳤죠. 제가 이제 가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짜리 아니고 5년짜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네. 지금 5년 정도의 상황이, 물론 예전에 더 높았던 적도 있지만, 자, 보세요. 최근에 올라가는 거. 예, 이 미친 가격이 오고 있는데, 지금 이 가격은 뭐를 얘기하냐면, 2차 전지하고 전기차한테 굉장히 암울한 뉴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말이죠. 마진 압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기차 가격이 이미 5천만 원이 다 넘잖아요. 그리고 좀 괜찮은 거는 1억이잖아요. 리비안 같은 건 1억이 넘잖아요. 루시드 같은 게 1억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원재료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30% 정도의 비중을 더인가요? 옛날에는 40%까지 갔었는데 30% 정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면 그 원자재의 핵심 원자재인 2차 전지라는 원자재의 핵심 원자재인 니켈이 이렇게 많이 오른다면 2차 전지 값은 어떻게 되죠? 오르죠. 2차 전지 값이 오르면 전기차 값도 오르죠. 근데 여기서 10% 정도 더 오른다면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서 8천만 원 하던 게 1억 하면 그게 사집니까? 그거 안 사지거든요. 매직 프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빵 터트리는 그 가격대가 있는데 보조금을 다 날리는 정도의 수준의 가격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악재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고공행진을 한다는 거는 시간차를 두고 2차 전지 기업한테도 악재이고요. 전기차 기업한테도 악재죠. 왜냐하면 전기차 가격에 완성차 가격의 가격이 10%에서 20% 더 올라간다는 건 구매 욕구를 엄청 10% 20% 줄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2022년에 전기차 생산 대수는 1000만 대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드라이브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 이거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니켈 가격은 오르지 않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도 오랜만에 계속 올랐습니다만은 주간 단위로도 올랐습니다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유가도 떨어졌다는 게 제가 원자재는 묻지마하고 다 떨어졌다, 위험 회피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 지정학적 위험 계속 있는 거잖아요. 지정학적 미국하고 러시아 외무부 장관, 국무장관이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 별로 소득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유가는 많이 오른 것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 빠졌다는 건 그러니까 위험자산 회피가 강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지표 발표된 거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지금의 하락을 조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12월 미국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보다 0.8% 상승한 120.8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하고 동일한 수준이었는데요. 일단 경기선행지수, 미국의 경기선행지수가 꺾이지 않았다는 건 실질적으로 경기는 죽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지수의 하락폭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주간 기준으로 5.68% 빠졌고요. 정말 많이 빠졌죠. 나스닥은 7.55%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우는 4.58% 빠졌는데요.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요거를 한번 어느 정도 빠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한 달 내 고점 나스닥의 기준으로 고점 대비 현재 약 13.5%가량의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역사적 최고치가 16,212포인트였는데요. 이때 대비로는 약 15%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충분히 빠졌죠. 고점 대비로는. 그리고 S&P는 고점 대비로 현재 8.7%, 다우는 고점 대비 7.27% 하락을 했습니다. 러셀 2000은 고점 대비 18.7%의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한 10%, 그러니까 기준 지수가 한 10% 정도 빠지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20% 빠질 장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대표 지수인 S&P가 지금 8.7%가 하락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한두 방 정도 더 맞으면 뭐 하락은 상당히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10% 정도 채워주는 시점에서는 FOMC 회의가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FOMC 회의가 이번 하락의 해결의 그 터널의 끝 역할을 할 가능성도 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얘기 드려보도록 하죠. 비트코인은 지금 이런 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는 이번 시장 흐름에서 가장 취약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한다는 얘기를 한 1주 반 전쯤에 그 드렸고, 그 다음에 패닉 셀 나온 다음에 이제 반등이 커지지 않으면 좀 문제다라는 말씀은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이 가장 취약한 자산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핵심적 동력이 뭐냐면 컨센서스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모이는 그 컨센서스가 비트코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만나게 될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은 사람들의 심리, 컨센서스를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강화시키는 요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배당이 나오지 않잖아요. 크립토 커런시는 배당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니켈 같은 경우는 앞단에서 그 전기차라든가 배터리가 얼마나 소요되느냐에 따라서 기초가격의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기초가격에 어떤 연결된 미래 전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이게 어디 원료로 쓰인다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없다라는 점에서 그 기초자산에 대한 전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컨셉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또 하나, 금이나 은, 그 다음 원자재 같은 수준의 거래성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돈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원자재 수준의 거래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금, 은은 어디 가서든지, 지금 우리 동네 저기 시내 가가지고 금방 가서 바꿔달라면 바꿔주잖아요. 원자재는 원자재 시장에 던지면은 거래가 되는 거고, 그거 전문적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고. 근데 그런 거래성은 없지 않습니까? 뭐 자기네들끼리 이제 주고받는 거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막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런 보편적 수준의 거래성이 없기 때문에 거래성이 아직 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예. 그 다음에 거래성이 있다라는 건 누구나 원하면 사고 팔 수 있는 그 어느 시점에서든지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거래성이죠. 가격의 변동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정도의 가격을 웬만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거래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거래성이 낮고, 그 다음에 그 핵심 고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심리가 모이는 건데, 그 컨센이 핵심 고리인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핵심 고리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그 생성 기원을 보면 통화 증발이 가장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죠? 통화를 증가해서 발행시키는 통화 증발이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지금 이 통화 증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통화 긴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금리 인상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핵심적 기반인 통화 증발이란 기반이 축소되는 거예요. 통화 축소라는 거를 통해서. 그래서 핵심 기반이 쪼그라드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크립토 커런시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통화 증발의 속도에 따라서 가격은 이제 변동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또 하나의 그 근원이 뭐냐면 통화 증발로 생겼지만 기술 기반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기반을 가진 것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 기반을 가진 것을 하면 가장 유사치에 있는 것, 근사치에 있는 건 뭐냐면 주식시장에 있는 기술주들이에요. 그리고 기술 성장과 미래를 담보하는 기술 성장주들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게 크립토 커런시입니다. 근데 이 크립토 커런시, 이 기술 연관성을 갖고 있는 그 성장, 미래 성장 주식 기술주들은 통화 증발, 통화 긴축과 금리 인상에 매우 취약해요. 왜냐하면 할인율이 올라가니까. 빅테크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건 아시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빅테크들은 이익과 매출과 그 증가율이 꾸준히 나오는 좀 다른 영역에 있어요. 그런데 그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빅테크를 모사한 그 유사업체들, 근데 빅테크는 아닌 그런 유사업체들은
우리가 지금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통화긴축과 금리 인상이 매우 취약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얘네들하고 연결돼서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 고립단의 그물망의 제일 끝단이에요. 그래서 한번 앞에서 움직이면 뒤에서 움직이는 폭이 더 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고, 어쨌든 지금 많이 떨어졌던 기술 성장주들은 요 터널이 끝나면 이제 반등이 크게 나타날 테니까 그럼 같이 또 움직이겠죠. 변동성은 어떤 식으로든지 위든 아래로든지 당연히 훨씬 더 크게 나타날 테니까 그런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그 어떤 기반을 통해서 그 크립토 커런시의 그 미래 전망을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오르나 내리나 보다 이거의 가격을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크립토 커런시의 가격을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2022년도 주식시장에 있어서 미국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오늘 하나 불거졌는데, 물론 이제 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은 또 하겠죠, 시장은. 근데 문제 하나가 불거졌어요. 바로 넷플릭스에 의해서 우리가 그 문제 하나를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장을 해도 21년보다 성장이 낮으면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시장이. 이게 22년도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애플은 견딜 것 같아요. 애플은 이익, 매출, 이익 성장률도 있지만 이익의 질이 좀 달라지는 성향들이 지금 몇 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거든요. 즉 뭐냐면 하드웨어 디바이스 측면에서 소프트웨어가 확장되는 국면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익의 질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소프트웨어는 마진이 크거든요. 마진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플이 아마 그 가장 앞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일부 좀 할 겁니다. 가격은 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빠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패막이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뒷단으로 가면은 그 애플보다는 체력이 약한 애들이 계속 줄줄이 뒤로 있으니까 애플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영향을 좀 받을 겁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22년도 미국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성장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장률이 약했을 때 시장이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2022년도에 가장 큰 악재인데, 그러나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그 올해 들어와서 지금 뭐 10% 이상의 하락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일단은 시장에 조금 녹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여러분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트렌드의 변화는 분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기차가 타격을 입을 거라고 해도 전기차로 넘어가는 트렌드는 맞아요. 근데 전기차는 무슨 제품이다? 일렉트릭 디바이스. 전자제품이에요. 전자제품. 저는 직접 제가 경험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경험하려고 사실 먼저 한 것도 있죠, 제가. 근데 이건 전기제품이에요. 그래서 전기제품의 새로운 혁신성을 가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될 건데, 이미 1분기에 한국에서 그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4, 4분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IT의 흐름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이 IT의 흐름을 한번 논해보는 자리를 IT의 신 이영수 대표와 함께 제가 했습니다. 좀 길어요. 그러나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들으셨으면 좋겠고, 슈퍼개미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IT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IT 국가니까. 그래서 한 50분짜리로 편성되어 있는데 오늘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 또 재미난 그 성균관대학교 김영환 교수와 함께 관상이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상과 CEO에 대한 과학적 분석, 학자니까 학적 분석, 저널에 올라간 내용들을 분석해서 이제 한국에서 동양에서 하던 관상을 서양에서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네 분석 기법을 통해서, 과학적 기법을 통해서. 그래서 관상이 미신이 아니고 과학이다 라는 재미난 얘기를 오늘과 내일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사태 추이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을 내시고 저희 증시각도의 TV와 함께라면 좋은 미래를 여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